보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몽골 제국과 명나라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제로 몽골 제국의 등장이 동아시아 지역에 끼친 영향을 정치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초에 이제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있죠. 그래서 15세기 이후 명나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어 가고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 초 몽골 초원지대에 테무친이라는 자가 몽골계 부족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몽골의 대칸, 칭기즈칸으로 추대되죠. 그는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예케 몽골 울루스, 몽골 대제국, 대몽골 제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울루스가 나라라는 뜻입니다. 백성 또는 나라라는 의미로 몽골 제국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부이자 또 하나는 또 뭐 독자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기 부족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예케 몽골 울루스는 대몽골 제국의 하나의 이 울루스는 나라이면서도 정치 세력이면서도 중앙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좀 독자적인 그런 정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대외 정보 군사적으로는 10호, 100호, 1000호 그래서 100호제, 1000호제, 100호, 1000호 이게 더 확대되면 이제 만호가 되는데요. 이런 1000호제, 100호제, 100호, 1000호제 또는 뭐 1000호, 100호제 등을 통해서 10가구 단위, 100가구 단위, 1000가구 단위 이게 나중에 몽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을 때 고려의 군사제도가 만호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만 개의 집에서 이제 군대를 차출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호장들이 이제 징기스칸의 주요 장군이 되고 그리고 요 각각 집안에서 차출되어서 만들어진 요 친위대 이런 애들이 이제 칭기스칸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칭기즈칸 시대에 서하와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호라즘 왕국을 멸망시켜서 비단길을 장악하죠. 지도랑 연계해 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할 것 같은데요. 몽골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당시 서하가 이쯤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하. 그리고 금나라가 이쪽을 장악하고 있었죠. 금나라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서하가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에게 멸망됐던 요나라 있죠. 서요가 또 이쯤에 있거든요. 서요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쭉 가서 호라즘 왕조가 또 있고 뭐 이렇게 막 있는데요. 몽골이 이들을 계속 이렇게 쳐가는 거죠. 호라즘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했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은 서하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징기스칸이 죽고 나자 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이제 서쪽에 대한 원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키예프 공국, 이 키예프가 요즘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그러니까 백인들 세력과도 이제 싸움을 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예프 공국까지 무너뜨리고 이걸로 표시해봐야 되나? 초원길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키예프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쳐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고 초원길을 완전 장악했고 쉽게 말해서 그 전에 호라제 멸망시키면서 비단길 장악하고 이제 초원길을 통해서 유럽 지역까지 들어갔으니까 초원길까지 장악하고 그래서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해갔다는 소리고요. 오고타이 칸 시절에는 이제 고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려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무리하게 요구하고 물론 그 전에는 거란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강동 전역에서 싸웠던 이야기들이 있죠.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금나라가 요 몽골한테 연락에 이렇게 깨지고 있는 동안에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쪽 지역의 요하 유역의 거란족들이 만주 쪽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대요 수국이라고 하는 요 나라를 다시 수복해서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식의 나라를 세우는데 몽골에게 이게 깨지죠. 깨지면서 얘들이 무너졌다가 이제 그 잔당들이 고려로 도망쳐 와서 강동 육주 지역에 이쪽 지역에 이제 숨어드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쫓아서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동진국이라고 해서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가 이쪽에 있었는데 요 나라 그리고 고려 이 세 나라가 이쪽 쪽으로 숨어 들어온 거란의 잔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몽골과 고려의 첫 만남은 그렇게 서로 적대적이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몽골이 고려에 들어온 거란 잔당을 물리쳐준 그 보답을 해라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공무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고려의 집권 세력이었던 최후가 거절을 하는 거죠. 거부하면서 침략 전쟁이 시작된 거죠. 고려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오고타이 칸 때는 금나라도 결국 멸망합니다. 금나라가 어디 있었냐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이쪽에 있었던 금나라는 무너지고 이 아래쪽에 화북 지역 있죠? 화북 지역에 이제 금나라 세력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이쪽은 진작에 깨졌고, 그게 오고타이 칸. 쿠빌라이 칸 때는 이제 결국 고려가 몽골에게 화해를 청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고려가 몽골에게 복속됐다. 쿠빌라이 칸 때.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남송까지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 중국 중원을 통일하죠. 그러면서 이쪽 지역을 이제 중국 스타일로 원이라고 나라 이름도 좀 몽골 울루스를 원으로 좀 바꾸기도 합니다. 이쪽 지역은 그래서 원나라가 되는 거죠. 나머지 지역에 뭐 훌라구 올라스니 주치 요 울루스, 차카타이 울루스 등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은 원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도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카라쿠룸에서 이제 베이징으로 옮겨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를 복속시킨 원나라는 일본을 침공하죠. 그래서 여몽 연합군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침공하는데 태풍 때문에 실패하죠. 그 태풍을 일본은 신풍, 신이 보낸 바람, 그래서 가미카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트남 지역 월나라를 침공하는데 몽골이 이렇게 월나라를 세 차례 정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의 이순신이라고 불려지는 쩐흥따오가 있죠. 쩐흥따오.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죠. 이 사람이 이제 몽골군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유는 이제 바닷길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몽골 입장에서 보면 몽골은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 교역의 핵심적인 근거지 루트였던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을 완전히 다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교류, 국제 교류를 주도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는 30km마다 역참을 설치합니다. 원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됐던 뭐
말들 키우고 숙소 두어서 이제 지방 뭐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말 타고 가서 빠르게 뭐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빠른 연결을 위해서 설치했던 건데 중앙과 지방을 빨리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건데 동서 교역에 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통행증만 있으면 명나라에서 이렇게 발급해준 아니 명나라래 원나라에서 발급해준 패자만 있으면 통행증만 있으면 역참에서 말, 마차, 식량, 숙소를 제공받는 거죠. 30km마다 있으니까 이제 하루 이동하면서 쉬고 이런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원나라는 시박사 이건 무역을 담당하는 시박사를 설치해서 항저우, 취안저우 뭐 그러니까 뭐 항저우라든가 취안저우는 좀 더 아래쪽에 있죠. 광저우 있는 쪽 여기 취안저우, 광저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 등에 시박사를 설치해서 무역선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일본, 베트남, 대월,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력한 원나라라고 하는 대제국이 화폐로 종이화폐인 교초를 발행합니다. 이건 금, 은하고도 교체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몽골 제국 전역에 유통되니까 가벼운 종이화폐로 유통할 수 있게 되니까 어때요? 훨씬 더 편해지겠죠? 교육이 쉬워지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동서 문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서아시아의 발달된 문물들도 전래되고 동아시아의 발달된 문물들도 서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쪽까지도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이 서아시아에 발달된 자연과학과 역법 등이 원나라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원나라도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드는데 영향을 받죠. 이 수시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달력이라든가 천문학 등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원나라를 거쳐서 고려에 전래됐던 것들이 이제 조선에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 다음에 달력인 칠정산 등을 제작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문물이었던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양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특히 이 화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성 무기, 이게 성을 중심으로 싸우고 있어 여전히 방어하고 싸우고 있었던 서양의 문화를 확 바꾸는데도 영향을 끼치고요. 나침반은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나중에 이제 훗날 그 지리상의 발견하게 되는데 나침반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 말기에 그 가뭄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연재해가 계속됐고 그 다음에 황실의 사치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 적자 등으로 백성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걸 틈타서 백령교도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일종의 미륵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미륵은 미래불, 구세주 부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 싶으면 미륵을 믿는 신앙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 미륵의 백령교도의 난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나라 말에도 또 일어나고 여러분들 뭐 그 청나라 개항 이후에 의화단의 난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의화단의 난도 실은 이 백령교가 모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백령교도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주원장이 여러 세력들을 교합해서 결국 베이징 대도를 점령하죠. 그리고 난징에 도읍하여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황제권을 강화하고 한족의 문화를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 향촌 질서를 정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나라는 이때 망했느냐? 아닙니다. 원나라는 망한 게 아니고 다시 자신들의 초원지대로 가는 거죠. 지도를. 그래서 북원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망한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 잠깐 선생님이 표시해 보면 난징을 수도로 해서 명나라가 세워졌고
몽골 지역으로 쫓겨간 원나라는 아직 나라 이름 원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북원이라고 불렸다. 그러면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쪽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쪽과 손을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원나라가 약해지니까 고려에서는 공민왕이 이제 명나라와 줄을 대면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기도 하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공민왕 반원 개혁을 추진하면서 몽골 풍습을 금지하고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들을 몰아내고 빼앗겼던 우리 땅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되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들 신진 사대부들이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신진 사대부 중에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는데 급진파, 혁명파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와 손잡고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과 손잡고 역성혁명의 성국에서 나라를 새로 세우죠. 그 나라가 바로 조선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는 몽골 침략 이후에 당연히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하면서 약해졌던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무너지고 새롭게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이 이름까지는 알겠나 알 필요 있겠나 고다이고 천황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새로운 막부를 엽니다. 이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게 되는데 이 다카오지가 새로운 천황, 이게 이 천황은 원래 이렇게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왕위를 좀 물려주고 약간 뒤로 물러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천황이 직접 나서고 싶어가지고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던 아시카가 다카오지 세력과 좀 갈등을 보이게 되죠. 그러자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새로운 천황을 세워서 막부를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고다이고 천황이 남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러면 천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명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천황이 두 개의 나라가 세워져 싸운 게 아니라 나라는 하나인데 천황이 둘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시기가 오랫동안 좀 싸웠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하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이 됐으니까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기도 합니다. 일본은 황제격인 천황이 있으니까 별도의 국왕이 있다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공질서에 참여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만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데 조선, 일본, 그 다음에 그 베트남의 대월, 레왕조, 그 다음에 오키나와 류쿠 여기는 이제 명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4대 교린을 추진했죠. 그래서 큰 나라인 명나라와는 조공 책봉 관계를 통해서 문화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좀 작은 나라 주변국인 일본, 그 다음에 여진족, 류큐 등과는 교린 활동을 펼쳤다. 이웃으로서 교류했다. 일본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레왕조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와 조공 채권 관계를 맺으면서 명예 문물을 적극 도입하여 왕권 강화를 시도했다. 오늘 이 시간도 좀 양이 많았습니다. 거의 또 20분 좀 줄이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여러분들 그 1.5배로 빨리 감기를 읽으세요. 여기까지 끝.